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임동근, 김종배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씨는 이제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이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주로 해주시고, 김종배님은 이제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팟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에 도시 정치학 코너를 수정하고 보완해 책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뭐 이제 김종배님은 임동근님은 임으로 줄여서 이제 표시가 돼서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거는 좀 더 나중이죠. 아무래도 방송은 2013년이지만 책은 2015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지금은 2025년이니까 조금 중간에 비어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서울의 그 발달 과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이 굉장히 아직도 볼만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가 굉장히 큰 도시에만 이제 붙는 거잖아요. 서울이 메트로폴리스라는 거를 갖다가 알고는 좀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서울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큰 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다가 커다란 도시구나 라는 거를 알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지를 못해가지고 서울에 가끔 가면은 사람 너무 많고 복잡한데 사람들이 저기서 뭘 살까? 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좀 경기도민이니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하고는 좀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어떤 정책이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으로 저렇게 커진 걸까? 그럴 때 이제 읽으시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제가 어떤 구간을 더 설명해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 게 내용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다 막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책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차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1. 동사무소에 얽힌 정치의 비밀. 그래서 여기가 뭐 동장 선거를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내용부터 나와요. 너무 좀 옛날 내용이라 좀 당황스러워. 동사무소가 뭐 그런 거야? 그래? 동사무소가 그냥 이제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서는 그냥 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염병과 동사무소의 출발 이런 차트가 있어요. 이제 동사무소가 그런 어떠한 역할의 필요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냐 자치 조직이냐 뭐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서 쓸 거냐. 근데 나라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하고 다시 또 개편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뒤에 내용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특히 정치인이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시장이 누구냐, 서울시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거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임기 기간 동안 이행을 했느냐 이제 그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임기가 뭐 4년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다음 또 이제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뀌면은 다시 또 그 사람의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좀 중국 구구식으로 좀 후딱 해치고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 대개편과 서울의 확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울이 생각보다 예전에는 되게 작았어요. 개편하기 전에는 임금님이 예전에 사시는 시절에는 이제 사대문이라고 해요. 사대문 안에 무슨 일 있으면 사대문의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사람들의 다니는 통행을 이제 그거를 막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예전에는 성 밖의 사람들의 성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와서 이제 지도를 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은 문만 남아 있고 그 성곽 이런 거는 이제 흔적이 없긴 하지만 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대사대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전에 아무래도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수도 그렇고 규모가 작긴 했지만, 지금은 뭐 훨씬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는, 특히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군의 역할 뭐 이런 차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1960년, 70년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전쟁 이후부터 갑자기 서울로 사람들이 이제 논농사, 밭농사 때려치고 서울로 가겠어 이래가지고 짐 싸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구수는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의 크기는 더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걸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영역을 더 확장을 하고,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상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 집은 지금 저렇게 막 마구잡이로 판자촌 만들고 저러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을 이제 두 번째에서는 서울 확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거기서 어떻게 하면서 점차 늘려갔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경부고속도로는 그린벨트의 어머니입니다. 여기도 공부고속도로가 이제 굉장히 큰 업적으로 또 이제 많이 회자되잖아요. 이제 생각보다 되게 이게 어떻게 됐나 몰랐는데, 이렇게 채비지 매각 해가지고 이렇게 후다닥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그냥 되는 거야? 막 좀 되게 당황스러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나라 진짜 빨리빨리고 정말 열심히 산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다 이거 있구나. 베이비부머 세대들 정말 고생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냥 그랬더라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지금도 그린벨트가 이제 많이 얘기들 하죠. 이제 그린벨트 도입된 이유, 뭐 그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국토 계획도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정치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정말 왔다 갔다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세 번째 차트부터. 그리고 네 번째는 아파트 장사 재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목을 매잖아요. 저 아파트 한 칸에 내 집 있어야 돼, 저 닭장.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해도 결국에는 나도 저길 들어가야 돼. 가고 싶어. 다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아파트가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이 됐고, 뭐 서민 아파트, 뭐 와우 아파트 붕괴, 뭐 이런 커다란 사건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대건설이 어떻게 이 아파트 장사를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는지, 이제 삼성이 레미안 신화의 탄생을 어떻게 여기서 이뤄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얘기가 되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가 좀 재밌어요. 토목 건설 사업의 미래는,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조금 다루는데, 토목 얘기도 나와요. 토목 사업을 이제 국내에서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파트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뭐 4대강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다가, 뭐 이제 여기서 더 뭐 이 건축 자재들과 이 장비들 놀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뭐 이제 금강산도 가고 뭐 중동에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할 게 없으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에 뭐 철도도 넣을 수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커다랗게 뭐 대외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런 계획들이 그래도 정부에서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좀 흥미롭죠? 근데 그 정도로 토목 사업이 정말 손 놓을 수 없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외국에 그런 뭐 유명한 호텔들 이런 거 한국 건설이 가서 많이 짓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외화를 벌어오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이 파트가. 뭐 동동 얘기 나와요. 동독이 그 뭐지? 그 통일을 할 때 그 서독에 있던 그 토지들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해줬대요. 그 통일 전에 그 있었던 거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됐을 때 북한의 그 토지 그 문서가 혹시 아직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뭐 인정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그 매가 아픔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글쎄요, 통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전도 아닌가? 하여튼 그분이 뭐 통일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뒤에는 다섯 번째는 아파트 분양과 중산층. 이제 아파트 분양이 지금도 로또잖아요. 되면은 뭐 대박이야. 씨, 예, 막 이러면 다들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선순환 분양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 이제 이게 도입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산층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로또를 갖다가 이제 중산층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트 하면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까 좀 걱정도 되고 계속 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앞에 내막을 알 수 있어서 좀 속이 시원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구구절절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파트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울 시민 절반의 보금자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쵸, 서울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아파트도 많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많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파트로만은 그 많은 인구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절반 넘게? 그 정확하게 집계는 할 수 없지만 60%가 넘는다라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은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생각보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더 희소성이 높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다가구 다세대를 막 양성화를 막 하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도 되게 나오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지구표락, 쥐락펴락 할 때 쓰는 무기들도 나와요. 정부의 대응 무기,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1가구 1주택 규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줄였다, 폈다 이러면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메트로폴리스와 지방자치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여기에 메트로폴리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제까지도 이제 관심이 넘어가서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리고 오피스텔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오피스텔이 어느 쪽에 집중돼서 이제 양상이 됐고, 이런 것들 나오고, 뚝섬 개발도 조금 나와요. 왜 이런 개발을 했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IMF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금융 이후에 테헤란 자본과 마포 자본의 격돌, 뭐 이쪽에가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 어떻게 부딪혔고 오피스 시장이 어떻고 화교 자본이 유입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 뭐 그 더 안쪽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화교 자본들은 뭐 어느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했고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있다가 그분들은 또 어느 쪽에 외국인들은 또 어느 쪽으로 더 선호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보는 서울하고 외국인들이 그 메트로폴리스의 개념을 서로 바라볼 때 어느 지역에 더 흥미를 있어 하는지 그게 좀 생각보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또 시선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밌었어요. 또 이런 시선이 또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9번째 신자유주의와 이중도시. 세계 최초의 주택 PF.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MB 시장으로 나오는데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제 어떤 업적들이 있었나. 청계천 복원, 버스 전용차로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땠는데 실제로 되니까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좀 재밌었어요. 저 청계천 복원 가보고 깔끔하게 잘했네 라고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미적으로다가 되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잘 모르겠던데 막눈인가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버스 전용차로가 이때 생긴지 몰랐어요. 이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차들이 오히려 차선이 줄었는데 청계천 때문에도 그렇고 고가를 줄이니까 차선이 줄었는데 오히려 차가 막히는 현상은 좀 해소가 됐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도시 정치학에서는 알고 있는 학자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차들이 더 잘 달려? 근데 이게 도를 해보니까 그 이론이 맞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뉴타운.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도심 개발 1,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신자유주의 도시 노트, 디자인 서울 뭐 이런 파트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만들기까지. 이제 이때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떤 식으로 다 이제 서울을 갖다가 앞으로 좀 보여줄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다 저렇다 요즘은 조금 다르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요. 예시로다가 농촌진흥운동으로서의 일본의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유럽의 마을 만들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정책 이런 얘기가 조금 이 부분에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서울이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됐는지 과거 얘기부터 정치랑 어떻게 정말 엮여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그런 주요한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그거죠. 이 책을 내 책장에 꽂을까 말까. 저는 이 책을 책장에 꽂겠습니다. 네. 저만의 기준이니까. 그 책을 읽었는데 저는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소화가 안 됐어. 그래서 두세 번 더 읽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책장에 꽂아놓고 몇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소화하면 그 이후에는 좀 책장에서 다시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당분간은 좀 더 읽어서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안녕.